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14쪽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거래 사례 비교법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여야 한다.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 항 볼까요? 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 즉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표준지는 이때 비교 표준지라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시지가 우리가 기준법이죠. 자,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있어서 우리는 이 비준 가액, 비준 가액, 대상 토지의 가치죠. 자, 대상 토지의 가액은 우리가 이 사례 가액에 뭐를 하죠? 우리는 대상 토지의 현황, 이 사례 가액이 바로 뭐죠?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되겠죠. 표준지의 사례 가액이 바로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 이걸 기준하죠. 이 표준지의 이 공시지가를 이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주의할 될 것은요, 거기에 사정 보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점 수정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사정 보정이 없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죠. 시점 수정,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 있죠. 이 지역 요인 및 이 개별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 그 밖에 우리가 요인, 우리가 보정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우리가 기준법이라고 하죠. 자, 이 수식 또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에 요 수식을 출제를 했었죠. 여러분이 이 수식, 이 절차를 물었죠. 이 절차를 물었는데 여러분 감가수정, 감가상각, 사정보정은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작년에. 자, 그래서 314페이지 밑에 비교 표준지 선정을 보면은 이 대상 토지가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이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적인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자, 인근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시점 수정을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 군구에 같은 용도지역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 같은 용도 지역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자, 여러분이 과거에 2년 전에 통계청이 조사 발표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으로 출제했었죠. 2년 전에. 여러분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우리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대사례 비교법에 있어서의 우리가 개념, 우리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례 선택 기준에 이 거래사례 선택 기준 4가지가 갖고 또 계약 내용이 있겠죠. 이 임대차 계약 내용의 비교성, 비교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런 내용 우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우리가 수익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수익 방식과 관련해서 수익환원법이 나오죠. 자,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은 개념이 2가지 형태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 적정한 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적정한 율로 환원하거나 우리는 또 할인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상정하는 방법,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인데,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이 바로 우리가 수익가액이 되겠죠. 자, 이때 이 환원이율,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은 안정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환원이율이 높으면 전체 수익가액은 하락을 하고, 환원이율이 낮으면 수익가액은 높죠. 이 환원이율과 수익가액은 서로 이렇게 역관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은 계산문제 출제를 하지 않고요. 계산문제는 왼쪽에 있는 내용을 출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2년 전에 계산문제 수익가액 구하는 거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계산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15-1회 24회 시험에 요 수익가액을 구하는 계산문제를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계산문제 출제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또 환원이율, 요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또 물었었죠. 16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또 요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또 19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순수익, 순영업소득이죠.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가 순수익, 환원율, 수익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 방법 3가지가 수익환원법의 3요소인데, 자, 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에 적용이 가능한 게 수익환원법인데, 자, 첫 번째로 이 순수익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자, 317페이지의 순수익인데, 순수익은 대상 부동산에 귀속되는 적정한 수익으로서 우리가 연간 단위로 구한다. 순수익은 연간 단위로 구한다는 것. 자, 순수익은 우리가 연간 단위로 구한다. 자, 그래서 순수익에 있어서의 이 개념을 보면은 2가지가 있죠. 우리가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은 이 예상되는 이 총수익에서 예상되는 총비용을 뺀 우리가 그것을 말하죠. 자, 이렇게 구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구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13회 시험에 또 한번 계산 문제로 출제를 했었고, 거의 대부분은 이 순수익은 요 밑에 있는 것으로 출제를 하죠. 자, 여러분이 배우셨던 이 가능 조소득에서 이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이 대송충당금을 공제를 하고, 자, 자판기 수입, 건물의 주차료 수입과 같은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유효 조소득이 나오겠죠. 자, 이 유효 조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를 공제해주면은 순 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이 순 영업소득이 바로 순수익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
뭘 가지고 여기에 대입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이 15-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순수익 관련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 한번 개념에서 살펴봤고, 이 순수익의 이 성격으로서는 어떤 성격이 있냐. 우선 순수익은 예상되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잔여 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미래 수익이죠.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가 미래의 수익인데, 미래의 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은 예측이 가능해야 구할 수 있죠. 예측의 원칙과 또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순수익의 종류, 우리가 여부에 따라서 상각전 순수익, 상각 후 순수익, 세공제 여부에 따라서 세공제 전 순수익, 세공제 후 순수익, 뭐 이런 종류 등이 우리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순수익에 있어서 구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자, 순수익 구하는 방법, 대상 물건으로부터 뭐 직접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이고,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지 못하면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방법은 간접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순수익 구하는 방법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잔여법. 그래서 이 잔여법은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복합부동산에서 적용하죠. 자,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입니다. 자,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이 복합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순수익. 자,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에서 이 건물에 대한 순수익을 공제를 해주면은 이 토지에 대한 순수익이 나오는데, 이 토지에 대한 순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토지 잔여법이라고 하고, 이 토지에 대한 순수익을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에서 토지에 대한 순수익을 공제해서 이 건물에 대한 순수익을 구하는, 이 건물에 대한 순수익을 통해서 건물에 있어서의 가치를 구하는 건물 우리가 잔여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방법은 이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이 토지 소득과 건물 소득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근거하에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지는 결함을 계량했죠. 자, 이 결함을 계량,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을 분리될 수 있다는 이 결함을 우리가 계량을 해서 나타난 방법이 바로 부동산 잔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을 바로 환원율로 환원하는 이 부동산 우리가 잔여법이 있다는 것. 이 잔여가 나오면은 다 어리익이 있다. 우리는 수익환원법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잔여법도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또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이 환원이율인데, 자, 이 소득접근법의 3대 문제가 환원 대상 소득의 문제, 또 환원 이율의 결정 문제, 자본 회수의 문제가 3대 문제 중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에 이걸 계속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24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는데, 시험 문제 또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또 잘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원 이율. 자, 이 환원율의 개념을 보면은 이 환원 이율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 이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 환원 이율이죠.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우리가 또 우리가 9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죠. 계산 문제 출제를 또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환원율의 종류가 있죠. 이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각전 환원율, 상각 후 환원율, 세공제 포함 여부에 따라서 세공제 전 환원율, 세공제 후 환원율, 또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별 환원율, 예를 들면은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이 있습니다. 또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 환원 이율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환원 이율에 있어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자, 환원 이율의 구조, 우리가 이 10회 9회 시험과 14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이것은 환원 이율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2번 출제를 했는데, 자, 이 환원 이율은, 자, 이 환원 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다가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이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회수율을 더해준 우리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개념에서 이 자본 수익률은 어떤 의미냐? 자,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평가이론에서는 이것을 할인율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이 자본 회수율은 감가상각률로 우리가 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환원율의 구조, 이 수식을 우리가 2번 출제를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환원율의 이 성격은 이 부동산 가액에 대한 순수익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이 수익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지표로서의 역할도 하고, 이 대상 지역이나 용도, 품질과 등급, 품등에 따라 환원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환원이율의 성격은 기대 수익률, 사전 수익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 320페이지에 또 나오겠죠. 자, 시험 문제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많이 했었죠. 10회 시험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우리가 시험에 10회 시험, 12회 시험 우리가 또 출제를 했었고, 또 15회 시험도 출제했었고, 19회 시험도 출제했었고, 20도 4회 시험에도 또 출제했었고,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환원 이율입니다. 자,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시장 추출법 또는 시장 비교 방식 또는 시장 접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환원 이율은 가장 최근의 거래 사례로부터 거래 사례를 수집해서 그 사례로부터 환원이율을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증적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의 거래 사례나 순수익을 우리가 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사례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나 순수익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구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조성법이 이제 2번째 나오죠. 자, 이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입니다. 자, 조성법, 요소 구성법은 우리가 환원 이율은, 자, 환원 이율은 이 순수 이율의 오염률을 우리가 가산한 율로 한다. 자, 이때 위험률로서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또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자, 관리가 어려운가 쉬운가, 관리의 난이성, 또 우리가 투자한 자금이 안전한가, 안전성을 보는데, 이때 순수 이율을 여러분이 주의 좀 해두셔야겠죠. 순수 이율, 기대 이율이 아닙니다. 순수 이율인데, 순수 이율은 우리가 투자론에 배우셨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률 또는 안전한 자산의 수익률, 안전율이죠. 예를 들면 국채 수익률을 말하고, 이 위험률이라는 것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말하죠. 이 개별 부동산의 위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를 해서 이 개별적 위험에 따르는 할증률을 순수율에 더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조성법인데, 이때 이 위험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평가세의 주관 개입의 가능성이 많다. 단점이 있고 또 요 수식에 대부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받는 이 저당 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위험률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론적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장점이겠죠. 자, 세 번째는 투자 결합법이 나옵니다. 자, 이 투자 결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 나오죠. 자, 여러분 24회 시험에 또 계산 문제를 또 출제했었죠. 자, 물리적 우리가 투자 결합법은 24회 시험에 또 계산 문제로 또 출제를 했었는데, 자, 이 토지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복합 부동산이네요.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이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입니다. 자, 이 복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 즉 이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과 건물 소득이 분리될 수 있다는 근거하에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 결합법입니다. 자, 이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바로 이 종합 환원 이율의 개념인데, 토지와 건물을 분리될 수 있다니까 토지 부분에서 우리가 환원 이율, 토지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토지 환원 이율, 또 건물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건물 환원 이율이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이 토지 가격 우리가 구성비가 있을 거고,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건물 가격 구성비가 있겠지. 자, 이렇게 구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토지 환원이율은 5%고요. 이때 건물 환원이율은 10%다. 이 토지 소득과 건물 소득이 서로 다르니까 여기 5% 10% 다르죠. 자, 그런데 만약에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의 비율이 우리가 40%대 우리가 60%다. 이 말은 토지 가격 구성비는 전체 부동산 가격 100%에서 몇 프로? 40%를 토지 가격이 차지하고, 이 전체 100%에서 건물 가격 몇 프로? 60%가 차지한다는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죠? 0.4. 5를 곱하니까 얼마? 2%죠. 그래서 이것은 2%에다가 얼마? 요거는 6%를, 요건 약분하면 6% 더해주니까 몇 프로? 8%가 구하고자 하는 종합환원 이율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죠. 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한 방법입니다. 왜 우수하냐? 여러분이 이건 토지, 건물,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은 분리하기 어려운데 분리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에서 구하잖아요. 근데 이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을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분리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원 이율은 이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방법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인데,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자기 자본 환원 이율, 여러분 지분 환원율, 여러분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바로 지분 환원율입니다.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로서 지분 환원율을 우리는 자기 자본 환원 이율입니다. 자, 이 자기 자본 환원율 결정 시에 투자자의 주관 배제가 어려운 한계가 있고요. 자, 이 자기 자본 환원율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한 해의 소득을 기준해서 구하는 지분 우리가 배당률을 말합니다. 자, 이 지분 환원율에다가 우리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저당 환원율이라고 하죠. 자, 이 저당 환원율, 이것은 우리 타인 자본 환원율이에요. 그럼 이 타인 자본 환원 이율로서 우리는 카즈딘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뭘로 보죠? 저당 상수로 보는 거죠. 저당 상수. 이때 여러분이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비율, 이 가중치죠. 가중치인 지분 비율,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 대부 비율을 우리는
저당 비율이라고 하죠. 일명 여러분 LTV라고 하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게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다. 자,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좀 더 개량해서 발전시킨 게 이 네 번째 나오는 엘우드법이죠. 엘우드법은 지분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을 강조합니다. 자, 이 지분 수익률을 강조를 하는 게 엘우드법이다. 자, 그래서 이 환원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자, 환원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 어떤 게 있어요? 자,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 보유 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에 있어서 현금 수입과 지출, 그리고 매 기간마다 원리금 상환함에 따라 기간 말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지분 형성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간 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 세 가지가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이 환원 대상 소득을 뭘로 보냐 하면은 이 세전 현금 수지로 봅니다. 자, 이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수지로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구하게 되면은, 이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구하면은 이 부동산 가치는 이 지분 가치와 이 저당 가치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 세전이기 때문에 이 세금은 바로 소득세죠. 이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때 세금은 바로 소득세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다섯 번째는 부채 우리가 감당법 또는 이것을 개텔법이라고 하죠. 개텔법. 자, 24회 시험 계산 문제로 또 출제했었죠. 18회 시험, 24회 시험 두 번 출제를 또 한 내용이죠. 부채 감당법. 자, 요거는 지분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 이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이율을 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환원 이율은 우리가 부채 감당률, 자,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이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구하는 방법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 대부비율에다가 저당상수. 자, 18회 시험에서는 이 저당상수 요 네모 안에 어떤 말 들어갑니까? 출제했고, 우리가 사회 시험 계산 문제에서는 요 세 가지를 곱하는 거 출제했었죠. 계산 문제. 자,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저당상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중시하는 요소들로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지나치게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다음은 환원 방법에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 324페이지 보시면은 정통적인 우리가 수익환원법, 자본회수의 논리에 따르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본회수의 논리죠. 이 자본 우리가 회수의 논리에 따르는 이 환원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 환원 방법의 첫 번째가 이 직접 우리가 환원법 또는 직접법이죠. 또는 영구환원법이라고 하죠. 자, 이 농지나 염전 등의 토지에 적용합니다. 자,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영속적이고 또 우리가 사용에 따라 소모가 되지 않죠. 감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가액 P는 이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은 바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직접법이고, 두 번째는 직선법, 직선환원법이죠. 자, 건물 등의 구축물 또 기계 등의
동산 이렇게 상각 자산에 적용을 하는데 내용연수도 유한하고 또 우리가 수익도 유한한 상각 자산에 적용하죠. 그래서 수익 가격은 이 상각 자산에 적용하니까 상각전 순수익입니다. 토지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 상각 후 이 환원 이율에 뭐를 대주죠? 우리가 상각이 되니까 이 상각률을 가산을 해서 우리는 수익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직선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연금법, 인우두법이라고 하죠. 또는 이 평균 또는 연금 환원법. 자, 이것은 순영업소득이 연금법이나 상환기금법은 순영업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죠. 자, 상환기금법은 호스 콜드법, 이 감채 기금 환원법이라고 하죠. 자, 이때 요 두 가지는 이 부동산이 부지와 건물, 기타 상각 자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복합 부동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우리가 기업용 부동산은 일반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을 하고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은 부동산 임대를 하겠죠. 그래서 일반 기업 경영 또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상각전 순수이익의 상각 후 환원 이율 또 잔존 내용연수 상각 후 환원이율 이 기준 시점에서부터 수명이 남아있는 잔존 내용연수까지 고려한 이 복리연금 현가율,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의미하는데 복리연금 현가율을 우리가 곱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연금법이고 이때 상각 후 환원이율, 잔존 내용연수 또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인 축적 이율을 고려한 이걸 고려한 이 수익 현가율을 곱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상환기금법이죠. 자, 연금법은 상각 금액을 재투자하여 수익을 연장시킬 수 있는 업권 또는 우리가 공장이나 슈퍼마켓 등의 복합 부동산에 적용하지만 상환기금법은 상각 금액을 재투자해도 수익을 연장시킬 수 없는 우리가 고갈성 자산인 채석장, 광산, 광업권 등에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환원 이율이 축적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 연금법에 의한 수익 가액이 뭐보다 상환기금법에 의한 우리가 수익 가액보다 우리가 높게 나타난다는 걸 또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연금법은 매년 우리가 회수되는 감가상각액을 매년의 환원율과 동일한 이율로 이자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R 하나를 이용하고요. 이제 상환기금법은 매년 회수되는 상각액을 매년의 환원율과 다른 R과는 다른 I 축적 안전한 자산의 이자를 이 축적 이율로 이자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RI 두 가지 이율을 가지고 구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326페이지의 수익분석법이죠. 자,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서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분석법인데 수익분석법은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은 적용할 수 없고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익 방식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의 절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